밖에서 놀고 온다던 아이가 연락이 안 될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으셨나요? 저도 아이가 연락이 안 돼 맘졸이다. 흙투성이가 된 채 돌아온 아이를 괜시리 혼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힘든 시간을 10년 동안이나 혼자 견뎌온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 이거 떨어졌어요. 허름한 시장 골목,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아이가 재벌여 회장에게 두 손으로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거라. 회장이 지갑을 받아들며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오늘은 폐지가 많아서 괜찮아요. 아이는 손을 저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지갑을 들고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는 회장에게 아이는 이어서 말했어요. 근데 왜 우리 엄마 사진이 있어요? 회장의 손에서 지갑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사연 머물다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끝까지 듣고 이 아이가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겨울 아침 재래시장 골목 어귀에 검은 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것은 72살의 재벌 여회장 한정숙이었어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혼자 이끌어온 여자였고 어떤 자리에서도 먼저 고개를 숙인 적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오늘은 직접 시장 골목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10년 넘게 후원해온 무료급식소가 철거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듣고 보고서 대신 자기 눈으로 확인하러 온 것이었어요. 돈이 쓰이는 곳은 반드시 직접 봐야 한다. 그것이 평생 그가 지켜온 방식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하얀 입김이 차갑게 퍼졌어요. 생선 비린내와 연탄 냄새, 된장 끓이는 구수한 냄새가 한데 뒤엉켜 코를 찔렀고 상인들의 흥정 소리며 리어카 바퀴 삐걱이는 소리가 골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행비서 윤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오늘은 그냥 보고서로 처리하시죠. 골목 바닥이 얼어 있어서 위험합니다. 정숙은 대답 없이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허리를 고추 세운 채 지팡이도 없이요. 윤 과장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두 발짝 뒤에서 조용히 따라붙었어요.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상인들의 눈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납계한 회장님 아니야? 하고 속삭였고 옆 가게 아주머니가 맞네, 맞아 하며 앞치마에 손을 닦았어요. 정숙은 그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걸었습니다. 아는 척도 피하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가 와야 할 곳에 온 사람처럼 오래된 길을 걷듯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죠. 무료급식소는 시장 한복판, 낡은 천막 2장을 이어붙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솥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긴 줄이 천막 밖까지 구불구불 이어졌어요. 정숙은 그 앞에서 걸음을 딱 멈췄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점퍼 지퍼를 끝까지 올린 할아버지, 낡은 운동화 코가 벌어진 아이. 정숙의 눈이 그 아이에게 잠깐 머물렀다가 지나쳤어요. 딸 서연이는 봉사를 좋아했습니다. 주말이면 혼자 어딘가로 나가 밥을 퍼담고 돌아오곤 했어요. 그때는 바빠서 당연해서 그냥 넘겼습니다. 이런 골목을 딸도 걸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은 딸이 사라지고 나서였죠. 정숙은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이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급식소 쪽을 둘러보며 골목 모퉁이를 도는데 코트 주머니에서 지갑이 소리 없이 빠져나와 돌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정숙도 마침 반대편을 보고 있던 윤 과장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 지갑을 먼저 본 것은 10살 안팎의 남자아이였습니다. 강우진 고아원에서 생활하며
시장 골목에서 빈 병과 폐지를 모아 용돈을 버는 아이였죠. 낡은 패딩 소매가 손등까지 흘러내렸고 신발 끝은 아침부터 이미 젖어 있었어요. 납작하게 접은 박스를 겨드랑이에 낀 채 골목을 걷던 아이는 발 앞에 떨어진 지갑을 내려다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옆 노점 아주머니가 낮게 야 얼른 집어. 임자도 모르는 거잖아라고 했어요. 오지는 아주머니를 한번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지갑을 두 손으로 집어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말과는 반대 방향으로요. 저기요 할머니. 이거 떨어졌어요. 숨을 몰아쉬며 달려온 아이가 두 손으로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정숙이 몸을 돌려 아이를 바라봤어요. 숨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맑았고 눈꼬리가 살짝 아래로 처진 모양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본 눈인지 기억이 날 듯 말 듯 잡히지 않았어요. 정숙은 지갑을 받아들면서도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고맙다. 정숙이 짧게 말하며 지갑을 열었어요. 그 순간 아이의 시선이 지갑 안에서 뚝 멈췄습니다. 투명 칸 너머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보였어요. 단발머리 여자가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이가 굳어버렸어요.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박스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그것도 몰랐어요. 입이 반쯤 벌어진 채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사진인데요?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정숙의 손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이 아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어요. 눈이 흔들렸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엄마가 어딨어? 엄마 지금 어딨니? 평소의 정숙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눌러온 것이 한꺼번에 터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어른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발걸음이 무서웠어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 가지마. 정숙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이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순간 아이 다리가 먼저 움직였어요. 정숙이 한 발 내딛는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얼어있는 골목 바닥이었어요. 윤 과장이 재빠르게 팔을 잡아 겨우 몸을 세웠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돌아서서 골목 안으로 달려가 버렸어요. 낡은 패딩 뒷모습이 사람들 틈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골목에는 정숙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몰랐어요. 시장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고 생선 냄새도 사람들 소리도 전부 어딘가로 흘러가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사진을 꺼내 손 안에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겨울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이 사진을 본 사람은 정숙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엄마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차가 시장 골목을 빠져나온 것은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때였습니다. 두꺼운 가죽 시트와 방음이 완벽한 차 안은 조용했어요. 윤 과장은 운전석에서 백미러를 살짝 올려다 봤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뒷좌석에 정숙이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입술을 꽉 다문 채 손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한참 만에 정숙이 낮게 입을 열었어요. 그 아이 다시 찾아. 윤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린아이들은 젊은 여자 사진이면 다 엄마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착각이었을 겁니다. 10년이었어요. 윤 과장은 그 세월을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희망이 생겼다가 무너지는 것을, 그때마다 회장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요.
그래서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숙의 눈이 백미러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알아. 착각일 수도 있어.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윤 과장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알겠습니다라고만 했어요. 차 안에 다시 침묵이 깔렸습니다. 정숙은 지갑을 펼쳐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빛이 바랜 사진 속에서 서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해외 봉사를 떠나기 사흘 전 집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날 서연은 유독 밝았고 정숙은 유독 바빴습니다. 배웅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천천히 덮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외투도 벗지 않은 채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맨 아래 서랍,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 서랍을 정숙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열었어요. 안에는 누런 봉투 여러 장과 낡은 앨범 하나, 두툼한 서류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봉투를 하나씩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서연의 사진들이 나왔어요. 어릴 때 사진, 대학 입학식 사진, 봉사단 단체 사진. 정숙은 사진들을 하나씩 들어 올리며 지갑 속 사진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눈매, 입꼬리, 귀 아래 작은 점. 그리고 오늘 시장 골목에서 봤던 그 아이의 눈꼬리가 스쳤어요. 살짝 아래로 처진 눈꼬리, 낯설지 않다고 느꼈던 바로 그 눈꼬리가요. 정숙은 사진 한 장을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탐문 광고를 신문에 냈고 현지 대사관에도 수차례 연락했으며 사설 탐문업체만 3곳을 썼어요. 서연이 사고를 당한 현장까지 직접 날아가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래도 찾지 못했어요. 흔적조차 나오지 않았죠. 어느 순간 정숙은 서랍을 닫았습니다. 닫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장 골목에 그 아이가 엄마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정숙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참으려고 천장을 올려다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고 결국 손등으로 입을 막은 채 어깨가 흔들렸어요. 서재 문은 닫혀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정숙이 중얼거렸어요. 서연아 제발. 그 말이 잠긴 서재 안에서 작게 울리다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서재에 앉아 낡은 탐문 기록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당시 현지 사고 보고서, 병원 기록, 목격자 진술서 사본, 사고 현장 근처에서 신원 미상의 동양 여성이 목격됐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정숙은 책상 서랍에서 양주병을 꺼냈어요. 잔에 따르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찌르는 순간 서연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냄새가 불현듯 떠올랐어요. 주말 아침이면 서연이 먼저 일어나 찌개를 끓이곤 했습니다. 솜씨는 없었지만 냄새만큼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죠. 정숙은 양주잔을 그대로 책상 위에 두고 눈을 감았어요.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냄새가 맡고 싶었던 거였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정숙은 세수를 하고 코트를 꺼내 입으며 윤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시장 다시 간다. 잠깐 침묵이 흘렀고 윤 과장이 모시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마. 정숙은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시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였습니다. 어제보다 1시간 이른 시각이었어요. 정숙은 어제 우진이 사라진 골목 입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좌판을 펼치는 동안
정숙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재벌 회장이 시장 골목에 홀로 서 있다는 것이 상인들 사이에 금세 퍼졌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늦추며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정숙은 골목 안쪽만 바라봤어요. 그 눈빛 안에는 어제부터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살아있었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골목 저쪽에서 낡은 패딩 차림의 아이가 나타났어요. 우진이었습니다. 아이는 걸어오다가 골목 입구에 서 있는 정숙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겁이 났어요. 어제 그 할머니였습니다.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고 엄마가 어딨냐고 다그치던 그 어른이었어요. 우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혼나는 건지 어딘가로 끌려가는 건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발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망가지 마. 목소리는 낮았지만 골목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내 엄마 이름이 뭐야? 우진이 멈췄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가만히 서 있었어요. 대답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 작은 등이 무언가를 결정하려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우진은 등을 보인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골목바람이 낡은 패딩 자락을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어요. 아이의 어깨가 작게 오르내렸습니다. 뛰어야 할지 서 있어야 할지 그 사이에서 망설이는 것이 등 모습만 봐도 느껴졌죠. 천천히 몸을 돌린 우진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어요. 어린아이 치고는 지나치게 단단한 눈빛이었죠. 왜요? 아이가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알아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숙은 대답 대신 한 걸음 천천히 다가섰고 우진은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것이 흘렀어요. 실처럼 가늘지만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긴장이었습니다. 그때 옆 노점에서 아주머니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어제도 골목에 있던 바로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우진아, 이 할머니 좋은 분이야. 아주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무료급식소 있잖아. 이 할머니가 10년 넘게 봉사하러 오시는 분이야. 우리 골목 어려운 사람들 밥 먹을 수 있는 게 다 이분 덕분이라고. 우진이 아주머니를 힐끗 봤다가 다시 정숙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경계가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아이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어요. 엄마 이름이 뭐야?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강혜진이요. 정숙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강혜진. 자기가 아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실망이 스쳤지만 정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엄마한테 다른 이름이 있었어? 옛날 이름 같은 거. 우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옛날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냥 강혜진이었는데. 아이의 대답은 담백했고 정숙은 그 담백함 뒤에 무언가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어? 정숙이 말을 바꿨어요.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줄게, 같이 가자. 우진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잠깐 정숙을 바라보다가 괜찮아요라고 했습니다. 정숙은 대꾸 없이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기다리지도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걸었죠. 10걸음쯤 갔을까 뒤에서 작고 빠른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배려였어요. 시장 골목 안쪽에 오래된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나무 의자가 삐걱거리고 테이블보가 낡았지만 뚝배기에서 올라오는 김이 구수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우진은 메뉴판을 보지 않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어요. 뭐 먹고 싶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아무거나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정숙은 뚝배기 국밥 2그릇을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우진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천천히 조용히 먹었습니다. 급하게 먹지 않으면서도 그릇을 비우는 속도가 빨랐어요. 배가 많이 고팠던 것이 티가 났지만 아이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정숙은 자기 그릇에는 손을 대지 않은 채 우진을 바라봤어요. 여기 근처에 살아?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랑 여기 시장 근처에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아원에 있어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우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정숙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엄마는?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우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작년 봄에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물컵을 내려놓으려다가 그대로 손 안에 쥔 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가 우진이 덧붙였어요. 저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해요. 10살짜리 아이가 엄마 없는 것에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목 안이 뻑뻑했고 컵을 내려놓는 손이 조금 느렸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국밥을 먹고 있었어요. 급하게 먹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보였지만 그릇이 빠르게 비어갔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던 거였어요. 저 아이를 두고 눈을 감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그때 우진이 숟가락을 든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지갑 속 사진이요. 아이가 무심코 말을 꺼냈어요. 우리 엄마 물건 상자에도 똑같은 사진 있거든요. 정숙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똑같은 사진?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사진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요. 정숙은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어린아이 눈에는 젊은 여자가 다 엄마처럼 보일 수도 있었어요. 착각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발이 움직이고 싶었어요. 만에 하나라도. 그 상자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정숙이 천천히 물었어요. 우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왜요? 아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건 엄마 거예요.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것만큼은 넘어오지 말라는 선이었어요. 정숙은 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그것으로 끝냈어요. 밥값을 치르고 두 사람은 골목 입구까지 나란히 걸었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우진이 먼저 그럼 저 가요라고 하고 돌아섰어요. 작은 어깨가 골목 안쪽으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걸음, 20걸음. 그때 우진이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슬쩍, 아주 짧게요. 정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금세 다시 앞을 보며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골목 바람이 코트 깃을 세웠고 멀리서 리어카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인지 아닌지 손자인지 아닌지 그것이 밝혀지기 전에 이미 마음 한쪽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숙은 그 마음이 무섭기도 하고 놓치기 싫기도 했습니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우진과 헤어진 뒤 정숙은 곧장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골목 입구에 서서 아이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봤어요. 바람이 차가웠고 손끝이 시렸습니다. 고아원에 엄마 유품 상자가 있다고 했어요. 아이가 무심코 뱉은 말이었지만 정숙의 머릿속에는 그 한마디가 모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발길이 자연스럽게 아까 우진과 함께 들어갔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7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노파가 솥을 저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또 오셨네요. 정숙이 자리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저랑 같이 왔던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 엄마 혹시 아세요? 노파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정숙을 찬찬히 훑어봤어요. 저기 급식소 후원하시는 한 회장님 아니세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파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경계심이 스르르 내려앉으며 솥 뚜껑을 닫고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뭔가를 결정한 사람의 움직임이었어요. 우진이 엄마 말씀이시죠? 노파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2, 3년 봤어요. 그 사람.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처음 왔을 때가 기억나요. 아이 손을 이렇게 꼭 쥐고 왔는데 노파가 자기 손을 맞잡아 보이며 말을 이었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추워서인지 배고파서인지 옷은 얇았고 아이 것도 변변찮았어요. 근데 아이 손은 절대 안 놓더라고요. 그게 눈에 밟혔어요. 정숙은 테이블 위에 손을 얹은 채 노파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꺼냈다가는 무언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알아요? 노파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몸이 안 좋은 날도 꼭 왔어요. 이 골목에. 와서는 국밥 한 그릇 시켜서 아이한테 먼저 다 먹이고 자기는 국물만 마셨어요. 내가 더 줄 테니 그냥 드시라고 해도 괜찮다고만 했죠. 얼굴이 허옇게 떴는데도요. 노파가 잠깐 말을 끊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말려 들어갔어요. 손등이 하얗게 변할 만큼 쥐었다가 다시 천천히 폈습니다. 숨을 고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있잖아요. 노파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뭔가 다른 데서 온 사람 같았어요. 말투가 고왔거든요. 시장 사람들이랑은 좀 달랐어요. 근데 자기 얘기는 절대 안 하더라고요. 어디서 왔냐, 가족은 있냐 물어봐도 그냥 웃기만 하고. 노파가 고개를 저었어요. 뭔가 사연이 있는 사람이다 싶었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어요. 노파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손을 무릎 아래로 내렸습니다. 말투가 고왔다고 했어요. 자기 얘기는 절대 안 했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말이 반듯하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속을 잘 드러내지 않았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죠. 정숙은 그것이 서연의 성격인 줄만 알았는데 그 골목에서도 그렇게 살았던 거라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을 천천히 눌렀어요. 노파가 잠깐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말없이 일어나 솥 앞으로 갔어요. 잠시 후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들고 와 정숙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안색이 안 좋으세요. 드시고 가세요. 국밥 그릇에서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정숙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그릇을 바라보다가 결국 한 숟갈도 뜨지 못했습니다. 노파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국밥을 시켜서 아이한테 다 주고 자기는 남은 국물만 마셨다고 했습니다. 국밥이 식어가는데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 아이를 두고 눈을 감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테이블 끝을 손으로 짚어야 했어요. 노파가 괜찮아요? 하고 물었지만 정숙은 그냥 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설 탐문업체를 3곳이나 썼고 신문에 광고를 냈고 직접 현지까지 날아갔어요. 그러는 사이 딸은 이 골목에서 국물만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가슴 한가운데를 짓눌렀어요. 그 아이는 지금 고아원에 있어요. 노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가고 나서 갈 데가 없었던 거죠. 참 똑똑하고 착한 아이인데 꼭 좋은 데 가야 할 텐데. 노파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국밥집을 나오다 골목 어귀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시장 사람들이 오가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윤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근처 고아원 주소 알아봐. 강우진이라는 아이가 있는 곳. 윤 과장이 알겠습니다라고 했고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눈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 골목을 걸었을까? 아이 손을 꼭 쥐고 몸이 아픈 날에도 이 바닥을 걸었을까? 생선 냄새와 연탄 냄새가 뒤섞인 이 골목을 정숙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아, 혹시 여기 있었던 거니? 윤 과장에게서 고아원 주소를 받은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시장에서 차로 10분 남짓한 거리였어요. 정숙은 다음날 아침 일찍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수행비서도 기사도 없이요. 오랜만에 직접 핸들을 잡으니 손이 어색했지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오늘은 회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고아원은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담장이 낮고 마당이 좁았어요. 녹슨 철문 위로 작은 현판이 하나 걸려 있었고 안에서 아이들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잠깐 그 앞에 서 있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원장은 50대 초반의 여자로 이 고아원을 10년 넘게 이끌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적이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낯선 방문객을 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정숙이 말없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원장이 명함을 받아들다가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정숙을 다시 봤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까와는 달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원장은 정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받아냈어요. 정숙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강우진이라는 아이가 있죠? 원장의 말투가 그 순간 살짝 굳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우진이는 좀 특별한 상황이라서요. 말끝이 흐렸습니다. 정숙이 눈을 들어 원장을 바라봤어요.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장이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이는 이미 한 가정과 입양 연결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안으로 결정이 날 수도 있어요. 정숙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요? 정숙이 낮게 물었어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진이가 워낙 반듯하고 착한 아이라서요. 기다리시는 가정이 있었거든요. 다음 주. 그 두 글자가 가슴 한가운데를 세게 쳤어요. 잠깐 멈춰줄 수 없나요? 정숙이 낮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끝이 조금 흔들렸어요. 원장이 미간을 살짝 모으며 대답했습니다. 입양 절차는 아이를 최우선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개인적인 이유로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원장의 눈에는 이미 결론이 서 있었습니다. 더 말해봐야 달라질 것이 없는 눈빛이었죠. 정숙은 잠깐 실례해도 될까요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복도로 나와 창가 앞에 혼자 섰어요. 창밖으로 좁은 마당이 보였고 나무 그네 하나가 바람에 느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그네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딸을 찾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마저 손이 닿기도 전에
다른 곳으로 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실마리가 될지 아닐지도 모르는 채로요.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또 늦는 건가? 또 숨을 천천히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창틀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여기 왜 왔어요?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이 돌아보니 우진이 복도 끝에 서 있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막 돌아온 것인지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친 채였습니다. 아이의 눈이 정숙을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 안에 이미 답이 들어 있었죠. 내 엄마 상자 보러 왔죠? 따지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목소리였어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정숙은 둘러대지 않았어요. 그래, 봐야 할 것 같아서 짧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이 정숙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복도에 두 사람만 있었고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먼저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그리고 가방을 내려놓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움직이지 않고 복도에 서 있었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바닥을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우진이 두 손으로 낡은 상자 하나를 안고 나왔어요. 골판지로 만들어진 상자였는데 테이프를 여러 겹 둘러 고정해 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상자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걸 들고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우진이 상자를 복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숙을 올려다봤어요. 근데요. 아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건 엄마 거예요. 막 헤집으면 안 돼요. 그 말이 복도 안에 조용히 깔렸어요. 따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탁도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단 하나 남은 것이니 이것만큼은 지켜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이 바닥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상자와 눈높이를 맞추며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네가 보여주는 것만 볼게. 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우진이 잠깐 정숙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이 어른이 정말 약속을 지킬 사람인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천천히 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작고 여윈 손이 테이프 끝을 찾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어요. 테이프가 조금씩 떨어지는 소리가 복도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정숙은 숨을 죽인 채 그 손을 바라봤어요. 상자 뚜껑이 천천히 들렸습니다. 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10년의 시간이 그 작은 상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상자 뚜껑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아끼고 골라낸 것들이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정숙은 손을 뻗지 않고 먼저 눈으로만 들여다봤습니다. 우진이 옆에서 상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맨 위에 있던 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고 한쪽 모서리가 살짝 접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손에 쥐었다 놓았다 했던 흔적이었죠. 우진이 사진을 정숙 쪽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젊은 여자가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정숙의 숨이 멈췄습니다. 정숙의 지갑 속 사진과 똑같았어요. 귀 아래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살짝 아래로 처진 눈꼬리가 보였어요. 가는 턱선이 보였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정숙은 손을 들어 사진을 받으려다가 손가락 끝이 떨려서 잠깐 멈췄습니다. 엄마가 이 사진 제일 소중히 했어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갸웃하며 정숙을 봤어요. 근데요, 할머니 지갑 속에도 이 사진이랑 똑같은 사진이 있었잖아요. 아이는 그냥 궁금한 거였어요.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한 채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응이라고만 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우진이 다음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명찰이었어요.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종이가 들어있는 형태였는데 이름이 적혔던 자리는 오랜 세월에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찰 아래쪽에 찍힌 로고는 선명했어요. 정숙은 그것을 보는 순간 눈이 좁아졌습니다. 어디서 본 적 있는 로고였어요. 기억이 날 듯 말 듯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숨이 멎었어요. 서연이 떠났던 해외 봉사단이었습니다.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단체였는데 정숙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오직 서연이 그 단체를 통해 봉사를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명찰을 받아들고 로고를 손끝으로 가만히 짚었어요.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 표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이 명찰이 여기 있었구나. 그 생각이 가슴 안에서 소리 없이 울렸어요. 세 번째로 나온 것은 여권 사본이었습니다. 반쯤 접혀 있었고 우진이 펼치자 사진란에 여자의 얼굴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정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에 다른 건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사진 속 얼굴을 보는 순간 정숙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보다 여위었지만 눈매가 남아 있었어요. 엄마가 이건 절대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만큼은 꼭 갖고 있으라고 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왜 이름은 지워졌는데 이것만큼은 버리지 말라고 했을까? 정숙은 그 물음을 가슴 안에 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권 사본이 이 상자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켠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진이 꺼낸 것은 편지 조각이었습니다. 한쪽이 고르지 않게 잘려 있었고 글씨는 흐릿했어요. 오래되어 잉크가 번진 데다 한번 젖었다 마른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줄만큼은 읽을 수 있었어요. 엄마.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다음 줄은 번져서 알아볼 수 없었어요. 정숙은 그 두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쓰다가 멈춘 건지 다 쓰고도 붙이지 못한 건지 어느 쪽이든 이 편지는 끝내 닿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지가 자기 손 안에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 썼을지도 모르는 편지가 고아원 복도 바닥에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왜였을까? 한국에 있었다면, 살아 있었다면 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을까? 그 물음이 편지 위에 겹쳐지며 가슴 한가운데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정숙은 편지 조각을 손에 쥔 채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눈을 들면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아서 시선을 편지 위에 고정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 두 글자가 자꾸 흔들려 보였습니다. 손 안에서 편지 조각이 구겨질 만큼 쥐었다가 천천히 폈어요. 참으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어깨가 먼저 흔들렸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손등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70 넘은 재벌 회장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조용히 앉아서 작은 손을 정숙의 손등 위에 살며시 얹었어요. 한참 만에 정숙이 눈가를 닦았습니다. 천천히 편지 조각을 상자 안에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보여줘서. 목소리가 가늘었지만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우진이 정숙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냥 바라봤어요. 눈 속에 뭔가 흔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복도 바닥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한참 흔들리는 동안 복도 저쪽에서 발소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원장이었어요. 원장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서서 잠깐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손수건 하나를 정숙 옆에 내려놓았어요. 말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냥 손수건만 두고 한 발짝 물러서 있었어요. 한참 만에 정숙이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눈가를 꾹 눌렀어요. 숨을 고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괜찮으시면 제 방으로 오시겠어요. 원장이 낮게 말했어요. 정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원장실은 작고 조용한 방이었어요. 오래된 나무 책상과 낡은 소파, 창가에 화분 하나. 원장이 차를 따라 정숙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어요. 정숙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습니다. 손이 아직 조금 떨렸어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이 부모님 이야기를 조금 드려도 될까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진이 아버지는 이 근처 진료소에서 봉사일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원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진 않으셨지만 늘 남을 먼저 챙기는 분이셨다고 들었습니다. 혜진 씨를 처음 만난 것도 그 진료소에서였고요. 원장이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어요. 처음 혜진 씨가 진료소를 찾아왔을 때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셨대요. 몸만이 아니라 기억도요. 정숙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였다고 했어요. 이름도 가족도 어디서 왔는지도요.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했는데 정확한 건 본인도 몰랐다고 합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연락을 못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찾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셨을 테니까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찻잔만 두 손으로 꼭 쥔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외면한 게 아니었습니다. 찾고 싶어도 찾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기억을 잃은 채로 엄마가 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로 살았던 거였습니다. 우진이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뒤로는 혜진 씨 혼자 우진이를 키우셨고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정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 식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딸이 혼자 버텼습니다. 남편도 잃고 엄마도 기억 못한 채로 아이 하나 붙들고 끝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그날 저녁 정숙은 곧장 윤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DNA 검사 일정 잡아줘. 빠를수록 좋아. 윤 과장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미성년자는 법적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검사가 가능합니다. 지금 우진이 보호자는 고아원 원장님이시고요. 우진이 본인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정숙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것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원장은 이미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를 끄는 손이 테이블 위에 한동안 올려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숙은 다시 고아원을 찾았어요. 원장에게 검사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뒤 우진을 만났습니다. 아이는 마당 한쪽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정숙이 오는 것을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먼저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전과는 달라진 것이었죠. 정숙이 옆에 앉으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우진이 정숙을 봤어요.
피를 조금 뽑아서 검사를 하나 해야 해. 나랑 네가 가족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야. 우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게 뭔데요? 아이가 물었어요. 정숙은 잠깐 생각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피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데 그게 가족끼리는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걸 비교해 보는 거야. 어른스러운 설명을 내려놓고 아이 눈높이로 내려간 것이었어요. 정숙 자신도 몰랐지만 그건 처음으로 회장이 아닌 사람으로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마당을 내려다보다가 할게요라고 했어요. 정숙이 고마워라고 하자 우진이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근데요, 아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결과 나오면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마당 안에 조용히 깔렸습니다. 가족이 맞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니면 또 어디론가 보내지는지. 아이의 진짜 두려움은 관계가 아니라 거처였어요. 정숙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결과 나오고 나서 같이 얘기하자. 우진은 잠깐 정숙을 바라보다가 다시 마당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검사는 이틀 뒤에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나온다고 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정숙은 그 며칠 동안 고아원 근처를 자꾸 맴돌았어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차를 세워두고 한동안 앉아 있다가 돌아오곤 했죠. 아이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어요. 기다린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였어요. 정숙은 또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으면서도 발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때 저쪽에서 우진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정숙을 보지 못한 채 가게들 사이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우진이 한 가게 앞을 지나는데 진열대 끝에 쌓여있던 그릇 몇 개가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우진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그릇 2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가게 주인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야, 이게 뭐야? 남자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이 아이가 훔치려다 들킨 거예요. 내가 다 봤어. 남자가 주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진은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굳어 있었어요. 고아원 애들이 원래 그래. 손버릇 안 좋아. 남자의 말이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꽉 다물려 있었고 눈이 바닥을 향해 있었어요. 반박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정숙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훔친 게 아니에요. 정숙의 목소리가 골목 안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웅성거리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갑을 떨어뜨렸을 때 이 아이가 돈 한 장 손대지 않고 그대로 돌려줬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는 내가 압니다. 남자가 정숙을 보다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남자 쪽으로 쏠렸습니다. 남자는 입을 한번 열었다가 닫고 결국 됐어요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우진은 그 자리에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멍한 얼굴이었어요. 누군가 자기 편에 서준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처럼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죠. 왜 그랬어요? 우진이 작게 물었습니다. 정숙이 아이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네가 그런 애가 아니니까. 짧았습니다. 설명도 덧붙임도 없었어요. 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랫입술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나서 아무도 이 아이 편에 서준 적이 없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가요. 아이가 먼저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그 옆에 나란히 섰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골목을 걸었습니다. 생선 냄새와 국물 냄새가 섞인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어요. 정숙도 우진도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방향을 보며 걸었어요. 처음으로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DNA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혈연보다 먼저 닿은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날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정숙은 눈을 뜨자마자 날짜를 확인했어요. 서연의 생일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차려입는데 손이 평소보다 느렸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딸 생일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를 수 있는 이름도 전할 수 있는 말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거울에서 시선을 거두고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집을 나서는 길에 꽃집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국화 몇 송이와 작은 들꽃을 섞어 묶어달라고 했어요. 서연은 어릴 때부터 화려한 꽃보다 들꽃을 좋아했습니다. 꽃다발을 받아들고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꽃을 들고요. 회장님, 어디 가세요? 뒤에서 윤 과장이 물었어요. 정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밥 먹으러. 감추려는 말이 아니었어요. 자신도 아직 정리가 안 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꽃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누구 곁에 있어야 하는지, 그것조차 모르는 채로 나온 아침이었죠. 차에 앉아 한참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그러다 우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고아원 원장을 통해 받아둔 번호였습니다. 오늘 밥 같이 먹을 수 있어? 잠깐 사이에 답장이 왔어요. 네. 이전과 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참 뜸을 들이거나 이유를 물었을 텐데요. 정숙은 그 짧은 한 글자를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식당을 고르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차를 몰면서 두 군데를 지나쳤어요. 그러다 시장 근처 골목 안에 있는 작은 한식집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메뉴판에 제육볶음이 있었어요. 서연이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었습니다. 정숙이 그 식당을 고른 것이 의도였는지 아닌지는 정숙 자신도 몰랐어요. 우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입구 쪽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어요. 정숙이 들어서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요? 짧게 말했어요. 인사치레 없이 그냥 확인하는 말이었는데 그 담담함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것이었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늘 학교에서 달리기 했는데 제가 1등 했어요. 작은 자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이었어요. 정숙이 빠르구나라고 하자 우진이 원래 빨라요라고 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정숙은 그 표정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제육볶음이 나왔습니다. 철판 위에서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우진이 숟가락을 들다가 멈추며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도 제일 좋아했어요. 무심코 뱉은 말이었어요. 아이는 이미 숟가락을 들고 먹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숟가락이 그릇 위에서 멈췄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아이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어떻게 좋아했는데? 정숙이 물었습니다.
우진이 입안에 있던 것을 삼키고 대답했어요. 먹을 때 눈을 감았어요. 한 입 먹고 나서 잠깐 눈 감고 그러고는 행복하다고 했어요. 아이가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왜 눈을 감냐고 했더니 맛있는 건 눈 감고 느껴야 제대로 느끼는 거라고 했거든요. 우진이 조금 웃었어요. 기억이 좋은 것인지 슬픈 것인지 모를 웃음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서연이 그랬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어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눈을 감는 버릇이 있었죠. 식탁에서 그러면 정숙이 밥상에서 눈은 왜 감아라고 핀잔을 줬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상한 버릇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버릇이 말을 타고 이 아이한테까지 닿아 있었어요. 정숙이 조용히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우진이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근데 할머니는 왜 오늘 밥 사줘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정숙이 잠깐 멈췄습니다. 오늘이 서연 생일이라고 말하려다가 그 말이 입안에서 굴러다니다 멈췄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같은 날엔 밥을 같이 먹어야 할 것 같아서 우진이 그런 날이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정숙이 있어라고 했습니다. 우진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었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고마웠어요.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식당 문 앞에 섰습니다. 우진이 가방을 고쳐 매며 말했어요. 그럼 저 가요. 몸을 돌리려다가 다시 정숙을 봤습니다. 내일도 와요? 먼저 묻는 것이었어요. 기다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모간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진이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정숙은 차에 올라타 한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조수석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아침에 사들고 나왔다가 결국 내내 차에 두고 다닌 꽃이었습니다. 국화와 들꽃이 섞인 작은 다발이었죠. 정숙이 꽃다발을 손으로 가만히 짚었어요. 그러고는 앞 유리 너머 우진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 아이 내가 잘 키울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숙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혈연보다 먼저 이미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전화가 온 것은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정숙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화면에 윤 과장 이름이 뜨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이 전화를 열흘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화가 오자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깐 굳었어요. 받으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받았어요.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과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뒤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정숙이 낮게 말했어요. 빨리 말해.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끝이 흔들렸습니다. 일치합니다. 외조모와 외손자 관계가 맞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제 끊었는지 몰랐어요.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다는 것도 잠깐 잊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마당에 고요하게 깔려 있었고 새 한 마리가 담장 위에 앉았다가 날아갔어요. 정숙은 그것을 보면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문을 닫았어요. 잠갔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등이 책상 모서리에 닿았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서연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이름이 바뀌고 기억 일부를 잃고 가난한 골목에서 살면서도 거기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정숙이 찾지 못하는 사이에 딸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그냥 어깨만 계속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손바닥을 뜨겁게 적셨어요. 손바닥이 젖고 손목을 타고 내려가도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입술 사이로 말이 새어나왔어요. 서연아, 네가 있었구나. 거기 있었구나. 그 말이 잠긴 서재 안에서 작게 울리다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몰랐어요. 바닥이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질 때쯤 정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이 부어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뜨겁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세수를 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나오자 윤 과장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정숙의 얼굴을 보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정숙이 말했어요. 고아원에 연락해. 입양 절차 잠깐 보류 요청해. 사정 설명하고 정중하게. 윤 과장이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정숙은 그것만 말하고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더 설명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고아원 원장은 그날 오후 입양 예정 가정에 전화를 걸었어요. 친조부모로 추정되는 분이 나타나 법적 절차를 밟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입양 예정 가정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그럼 우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원장이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 원장은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우진은 그날 저녁부터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자꾸 자기를 살피는 것 같았고 같은 방 아이들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직접 말해주지 않았어요. 우진은 저녁밥을 먹으면서 숟가락만 내려다봤습니다. 또 어딘가로 보내지는 건지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 건지 그 생각이 밥숟가락을 드는 손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정숙이 고아원을 찾아온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원장에게 먼저 결과를 알리고 우진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원장이 우진을 불러 마당 평상으로 안내하고 두 사람만 남겨뒀습니다. 겨울 햇살이 마당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바람은 없었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우진이 평상 끝에 앉아 정숙을 바라봤어요. 정숙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평생 수백 번의 회의를 이끌고 어떤 자리에서도 먼저 말문을 열었던 사람인데 이 10살짜리 아이 앞에서 처음으로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먼저 물었어요. 검사 결과 나왔어요? 아이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진아. 아이가 정숙을 봤습니다. 우리 가족이래. 네가 내 손자래. 그 말을 끝으로 정숙은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냥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얼굴이 딸이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간 전부였어요. 우진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른이 우는 것을 보는 것이 어색한 듯 아이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마당에 햇살이 조용히 깔려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래? 우진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처음 보는 밝은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이의 시선이 마당 어딘가로 흘러갔습니다. 아랫입술이 살짝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참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손을 뻗어 아이 손을 꼭 쥐었어요. 그날 이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법적 절차는 윤 과장이 맡아서 처리했어요. 친조모 자격으로 양육권을 신청하는 과정이었습니다. DNA 결과서와 가족관계 서류, 고아원 측 확인서가 필요했고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는 데만 열흘이 걸렸어요. 정숙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펜을 꽉 쥐었습니다. 살면서 수천 번 도장을 찍었지만 이렇게 손이 무거운 적은 없었어요. 입양 예정이었던 가정에서 원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진이가 워낙 반듯한 아이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사정이 생긴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원장이 그 말을 정숙에게 전했을 때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잠깐 바라봤어요. 이 아이를 기다려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어딘가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우진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우진을 데리러 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 과장이 차를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정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그리고 혼자 택시를 잡았어요. 오늘은 회장으로 가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할머니로 가는 날이었어요. 고아원 마당에 들어서자 우진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와 손에 든 종이 가방이 전부였어요. 짐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정숙이 다가가자 우진이 다 쌌어요라고 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담담함 뒤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는 정숙이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방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우진을 따라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침대 밑에서 끌어낸 골판지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테이프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손으로 꼼꼼히 눌러봤어요. 엄마 유품이 담긴 그 상자였습니다. 종이 가방 안에 가장 먼저, 가장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다른 짐은 그 위에 얹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들과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우진 손을 꼭 잡으며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해라고 했어요. 같은 방 아이 하나가 쭈뼛쭈뼛 다가와 잘 가라고 했습니다. 우진이 너도 잘 있어라고 했어요. 짧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서도 나름대로 잘 지냈다는 것이 그 짧은 인사 안에 담겨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시장 골목을 지나쳤습니다. 우진이 창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내다봤어요. 자기가 빈 병을 줍던 골목이었을 겁니다. 한참 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거뒀어요. 그 눈빛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우진이 불쑥 물었어요. 할머니 집 넓어요? 정숙이 잠깐 우진을 봤습니다. 넓어. 우진이 얼마나요? 라고 했어요. 많이. 우진이 창밖을 보며 작게 와라고 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어요. 정숙은 앞을 보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대문이 열리고 마당이 보이자 우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넓은 마당, 깨끗한 돌길, 단정하게 다듬어진 나무들. 아이는 안으로 들어서면서 발소리를 줄였어요.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마치 깨질까봐 걷는 것처럼요. 실내에 들어서자 더 조용해졌어요. 천장이 높고 복도가 길었습니다. 우진이 두리번거리다가 발끝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복도 안쪽 끝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연의 방이었어요. 정숙은 그 앞에서 걸음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손잡이 쪽으로 손이 갔다가 다시 내렸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보여줄 수 있을 거였어요. 정숙은 그 문 앞을 지나쳐 우진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내 방이야. 우진이 안을 들여다봤어요. 침대와 책상이 있었고 창으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졌으면 돼요? 그래. 우진이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였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어요.
우진은 식탁에 혼자 앉아 종이 가방을 만지작거리다가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고 사진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세워놓았어요. 서연이 어린 우진을 안고 웃고 있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밥 먹어야지. 우진이 혼잣말을 했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사진을 식탁 한가운데 세워두고 아이는 그것을 잠깐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사진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정숙은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직접 밥을 지었어요. 쌀을 씻는 소리, 냄비 뚜껑 부딪히는 소리,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번졌습니다. 서연이 좋아하던 된장찌개였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작고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정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찌개를 저었어요. 발소리가 부엌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할머니, 정숙의 손이 멈췄어요. 국자가 냄비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우진이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이 아직 덜 떠진 얼굴이었어요. 처음으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아이를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밥그릇에 밥을 담아 식탁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우진이 다가와 그릇을 받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우진이 세워둔 사진이 아직 거기 있었어요. 서연이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 식탁에 있었어요. 한 사람은 사진 속에 있었지만요. 돌아오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늦었지만 따뜻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모르게 자고 있는 아이 방에 다녀왔어요. 별일 없이 잘 자고 있는데 괜히 눈물이 났어요. 그만큼 자식을 향한 사랑은 정말 무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정숙이라도 똑같았을 거예요. 10년, 아니 20년이라도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아주기만 빌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앞에 자식을 똑 닮은 아이가 보인다면 정말 말없이 꼭 안아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 한번 꼭 안고 자려고요. 여러분도 가족에게 포옹 한번 해주세요. 부끄러우시면 댓글에 포옹 한번 남겨주세요. 그 마음 잘 전달될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머물다였습니다.